여러분, 올바른 목적을 위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영웅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역사는 조조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치세의 능신 혹은 난세의 간웅. 태평한 시대였다면 나라를 빛낼 신하가 되었을 사람. 그러나 난세를 만난 탓에 간사한 영웅이 되어버린 사람. 이 판정을 처음 내린 것은 당시 사람을 보는 눈으로 유명했던 허소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조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양면성을 숨기지 않는 사람. 아니 어쩌면 스스로도 그 양면성을 즐기는 사람. 지난 시간 조조는 왕윤에게서 칠보도를 건네받았습니다. 동탁의 침소를 향하는 그의 발걸음. 낙양의 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밤이 어떻게 끝났는지 지금부터 우리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끝난 뒤에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조가 혼자 말을 달려 낙양을 빠져나가고 뜻밖의 한 현령을 만나 함께 도망치고 어느 노인의 집에서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선택에 직면하는 이야기. 그 선택이 조조라는 인물의 본질을 역사 앞에서 영원히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파문은 조조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조조의 단순한 탈출극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조에게 오늘 밤 그러한 순간이 두 번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조조는 같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조조가 살아남는 방식이었고 동시에 조조가 역사에 기억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윤의 연회장을 나선 조조는 혼자였습니다. 낙양의 밤은 깊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졸거나 한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의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복도를 지났습니다. 조조의 품 안에서 칠보도가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자루에 박힌 7개의 보석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을 냈습니다. 조조는 그 감촉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이 칼이 오늘 밤 천하를 바꿀 것을 믿으면서 이 칼 하나로 낙양이 달라질 것이며 수백만의 목숨이 달라질 것입니다. 조조는 스스로 그 무게를 느끼며 걸었습니다. 동탁의 침소는 산국부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탓에 걸어가는 복도가 매우 길었습니다. 촛불이 벽을 따라 희미하게 타고 있었고 그 불빛이 조조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림자가 앞서 걸었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동탁의 침소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깊고 느린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도 술을 마셨을 것입니다. 연회가 끝나면 침소로 물러나 잠드는 것이 동탁의 습관이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동탁의 침소 안에는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탁은 침상 위에 누워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몸집이 숨을 쉴 때마다 산처럼 들썩였습니다. 천하를 뒤흔든 자의 잠든 얼굴은 그저 늙고 뚱뚱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상 옆에 여포에 방천화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포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조조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동탁 곁에 여포가 있었다면 이 방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조조의 손이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동탁의 코앞까지. 촛불빛 아래에서 동탁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얼굴이 낙양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 얼굴이 황제를 소나기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얼굴 하나가 사라지면 천하가 달라질 것입니다. 조조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상 머리맡에 걸린 구리 거울이 촛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거울 속에 한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칼을 들고 침상 옆에 선 한 사람이, 그리고 거울 속 동탁의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떠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거울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조조의 눈과 동탁의 눈. 한 사람은 칼을 뽑아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방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늘어났습니다. 조조의 손끝에서 땀이 배어났습니다. 맹덕, 무슨 짓이냐? 조조의 심장이 한 박자 멎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였습니다. 조조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 안에 칼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칼날이 아래를, 자루가 위를 향하게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쳐들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마치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국께 칠보도를 바치러 왔습니다. 보잘것없는 물건이오나 부디 받아주십시오. 동탁은 조조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잠에서 막 깬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 속에서 무언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가 진정 칼을 바치러 온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인가. 헌도 칼을 바치는 그 행위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침소까지 들어온 것은 이상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포였습니다. 봉선아, 들어오거라. 조맹덕이 좋은 칼을 가져왔구나. 여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동탁이 침상에서 일어나 앉으며 칠보도를 넘겨받았습니다. 자루에 박힌 7개의 보석이 촛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동탁의 눈에 탐욕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조조가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삼가 물러가겠습니다. 밖에 말을 메어두었사오니 살펴보겠습니다. 조조는 걸었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뛰면 들킵니다. 그래서 조조는 걸었습니다. 복도를 나서서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렇게 경비병 곁을 지나서 말이 메어 있는 곳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에 올라타자마자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말이 낙양의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조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잠시 후에 동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조를 잡아라! 조조가 나를 죽이려 했다! 그 목소리가 낙양의 밤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이미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동탁은 깨달았습니다. 조조는 칼을 바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고 손이 달랐습니다. 잠결에 마주친 그 눈 안에 무언가 결연한 것이 있었습니다. 동탁은 즉각 낙양 전역에 조조의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조조의 생김새와 이름을 적은 방문이 성문마다 붙었습니다. 나이 30 남짓, 눈매는 가늘고 날카롭고 수염은 짧고 성금편, 상금은 황금 1000냥, 살아서 잡으면 2배. 그 아래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역죄인, 즉시 처형 가능. 조조는 이미 낙양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왕윤이 미리 준비해준 준말을 몰아 동쪽으로 달렸습니다. 고향 진류를 향해. 그러나 오래 달리지 못했습니다. 중모연 선문 앞에서 관원이 지나가는 사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매, 수염, 나이, 방문의 인상과 일치했습니다.
멈춰라! 낙양에서 내린 체포령이 있다. 이름과 행선지를 대라! 조조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성문 양쪽으로 군사들이 이미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달아날 곳이 없었습니다. 조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말에서 내렸습니다. 나는 조조다. 낙양에서 삼국의 심부름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다. 그러나 이미 방문을 숙지한 관원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이 한밤중에 홀로 달린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조조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중모연 아문으로 끌려갔습니다. 중모연의 현령은 진궁이었습니다. 진궁은 글을 많이 읽고 의리를 아는 사람으로 중모연 일대에서 신망이 높았습니다. 그는 죄수를 신문하는 자리에 앉아 조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조, 낙양에서 동탁에게 칼을 들이댄 사람, 그 이야기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 대담한 짓을 한 사람답게 포박된 채로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궁은 좌우의 아전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에 조용히 조조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동탁을 죽이려 했던 것이 분명하오. 그런데 실패했소? 조조는 잠시 진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지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조조는 말했습니다. 왕윤과의 약속, 칠보도, 동탁의 침소, 거울 속의 눈빛, 헌도라는 거짓말, 이 모든 것을. 진궁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궁이 눈을 떴고 그 눈 안에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나 진궁은 한나라의 신하요. 동탁의 역적역인을 보고도 눈을 감은 신하들이 이 나라에 너무나 많소. 그대가 큰 뜻을 품고 역적을 쳤다면 나도 그 뜻에 함께하겠소. 그대의 뜻을 보필하겠소. 진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령의 직인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관복의 허리띠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중모연을 빠져나왔습니다. 진궁이 현령으로서 쌓아온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진궁이라는 사람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는 이 시대의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버리고 대의를 택한 사람, 계산보다 의리를 먼저 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조조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이 지나기 전 그 선택이 후회로 바뀝니다. 조조와 진궁은 사흘째 도망 중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람 눈을 피해 작은 길로만 다녔고 밤에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배도 고팠고 잠도 부족했기에 둘은 많이 지쳤습니다. 해가 기울어 갈 무렵 조조가 말했습니다. 저 근처에 아버지와 세교를 맺은 분이 계십니다. 여백사 어른이요. 하룻밤만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여백사는 조조의 아버지 조순과 오래전부터 교분을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조조에게는 아버지뻘 되는 어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에서 내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백사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반가움이 가득 퍼졌습니다. 아이고 맹덕아, 이게 얼마만이냐. 어서 들어와라, 어서. 오늘은 절대 그냥 보내지 않겠다. 여백사는 안채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다. 상을 푸짐하게 차려라. 좋은 것으로. 안에서 사람들이 분주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백사는 조조와 진궁을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이런, 좋은 술이 없구나. 내가 서쪽 마을에 가서 좋은 술을 사와야겠다. 금방 돌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여백사는 나귀를 끌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조와 진궁은 사랑채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식솔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볍고 빨랐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칼 가는 소리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빨리 묶어라. 잡아. 먼저 처리하자. 조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진궁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낙양에서 내려온 체포령. 이 집에도 방문이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백사가 술을 사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관아에 신고하러 간 것이 아닌지, 그리고 남은 식솔들이 지금 자신들을 포박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었습니다. 조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조조는 칼을 뽑았습니다. 조조와 진궁은 안채로 달려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마당에서, 방 안에서 마주친 사람은 모두 배였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늙든 젊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백사의 식솔 8명이 쓰러졌습니다. 비명이 연달아 울렸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부엌 끝까지 들어간 조조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부엌 구석에 돼지 한 마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돼지를 묶는 줄이 아직 팽팽했습니다. 칼을 갈던 것은 귀한 손님의 밥상에 올릴 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묶어라, 잡아라, 처리하자는 사람이 아니라 돼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진궁은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일에 가담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 8이 죽었습니다. 손님 밥상을 차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려 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오해였소. 우리가 잘못 짚은 것이오.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서두릅시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길을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길 어귀를 막 벗어나려던 순간 앞쪽에서 나귀를 끌고 술동이를 든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백사였습니다. 술을 사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백사는 술동이를 두 손에 들고 발걸음도 가볍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으니 기쁜 마음에 좋은 술을 골라 서둘러 돌아오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백사는 아직 모릅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맹덕아, 이제 돌아왔다. 이 술이 참 좋더구나. 어서 안으로 가서. 여백사의 말이 멈췄습니다. 조조가 말 위에서 칼을 뽑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백사가 쓰러졌습니다. 술동이가 땅에 떨어졌고 안에 담겨있던 술이 흙 위로 번지며 퍼졌습니다. 나귀가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궁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짓이오? 집에서 오해로 일을 저질렀다면 그냥 빨리 떠나면 될 것을. 이분은 그대 부친의 옛 친구요. 죄 없는 어른을 어찌 이럴 수가 있소? 조조는 천천히 칼에 피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진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냉정한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집으로 들어가 식솔들의 시체를 보면 반드시 관아에 고할 것이요. 그러면 추격대가 더 빠르게 우리를 잡을 것이요. 말이 새면 반드시 뒤탈이 생기요. 그것이 이유가 돼요? 죄 없는 어른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요? 조조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나와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마음 안에 품고 있었던 것처럼 천천히. 차라리 내가 천하 사람을 버릴지언정 천하 사람이 나를 저버리게 할 수는 없소. 역사에서 이 한마디만큼 오래 기억된 말은 드뭅니다. 이것이 조조입니다. 이 한 문장이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조조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열쇠가 됩니다. 옳고 그름보다 살아남음을 먼저 택한 사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선언. 그리고 그 선언을 스스로도 부정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조조였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이 말을 큰 소리로 자랑하며 내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스스로에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는 역사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가 한 말만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렸습니다. 진궁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조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이 내려앉은 들판을 나란히 달렸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새벽이 될 무렵 두 사람은 들판 어귀에 객잔에 말을 세웠습니다. 더는 달릴 수가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조조의 숨소리가 느려졌습니다.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지친 사람은 빠르게 잠에 듭니다. 설령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더라도. 반면 진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백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술동이를 들고 웃으며 걸어오던 그 노인의 얼굴이. 그리고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며 잠든 조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궁의 손이 칼자루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멈췄습니다. 잠든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은 자신이 거부한 조조의 방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궁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신발을 손에 들었습니다. 문을 밀고 나가자 찬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길로 진궁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에 올라 고삐를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빛 속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객잔 안에는 잠든 조조만이 남았습니다. 진궁이 왜 칼을 거두었는지, 왜 조조를 깨워서 작별 인사를 고하지 않았는지, 역사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안에 진궁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조조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그 방식을 쓰진 않은 사람. 그것이 진궁이었습니다. 진궁은 이후 여포의 참모가 됩니다. 조조와는 철천지 원수로 맞붙습니다. 여포가 패해서 조조에게 사로잡혀 처형될 때 진궁도 함께 참수됩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서 조조는 진궁의 노모와 가족을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궁이 죽은 뒤 눈물을 흘렸다고도 합니다. 조조가 진궁을 향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역사는 끝내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뜬 조조는 빈자리를 보았습니다. 진궁이 없었습니다. 조조는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고향을 향해 혼자 말을 달렸습니다. 마침내 조조는 진류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이었습니다. 아버지 조숭이 마당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변색된 얼굴과 손에 남은 굳은 피를 보고 조숭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나라를 위해 역적을 치러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제 뜻이 있는 자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승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조조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진류의 부호 위홍을 찾아갔습니다. 위홍은 한나라 황실의 충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조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장군, 내 전재산을 모두 내놓겠소. 병사를 모으고 군량을 비축하는 데 쓰시오. 한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내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소. 조조는 위홍의 지원을 받아 경문을 썼습니다. 천하의 제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동탁의 죄를 낱낱이 적었습니다. 황제를 겁박하고 선왕들의 능묘를 파헤치고 낙양의 백성을 짓밟고 폐제를 선포한 죄목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나라의 신하라면 누구든 이 역적을 함께 치자. 의병을 일으켜 낙양을 향해 진군하라. 그 경문이 준마보다 빠르게 천하 곳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경문은 날개를 달고 날았습니다. 조조의 이름은 이미 천하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홀로 동탁의 침소에 들어간 사내. 그 이름 하나가 경문에 힘을 실었습니다. 제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해의 원소, 한해의 왕광, 기주의 한복, 예주의 공주, 연주의 유대, 광릉의 장초, 진류의 장막, 그리고 장사의 손견이 합류했습니다. 훗날 강동의 기반을 세우는 그 손견이 이 연합의 일원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깃발이 하나씩 세워졌습니다. 군대가 하나씩 모여들었습니다. 18로의 제후가 낙양을 향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 연합을 관동군이라 부릅니다. 낙양의 동쪽 하늘이 군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만의 병사가 모였습니다. 그 소식이 낙양에도 전해졌습니다. 동탁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여포가 있었습니다. 여포만 있으면 된다. 여포 하나면 그런 오합지졸들 100만이라도 두렵지 않다. 회맹의 날이 밝았습니다. 18로 제후들이 사냥에 집결했습니다. 각 진영의 깃발이 하늘을 채웠고 군마의 울음이 들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권력이 한자리에 모인 광경이었습니다. 제후들은 맹주를 뽑아야 했습니다. 연합의 총수, 모든 군대를 지휘할 대장군, 원소, 사세삼공의 명문 집안, 증조부 원안부터 4대에 걸쳐 삼공을 배출한 집안, 그 이름만으로도 천하의 인망을 얻은 사람. 조조가 먼저 말했습니다. 본초, 공이 사세삼공의 가문이시니 한나라 황실과 가장 깊은 인연이 있어. 이 자리에 맹주는 공이 맡아야 마땅하오. 제후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원소가 높은 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향을 피우고 하늘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한나라 황실을 어지럽히는 역적 동탁을 토벌하여 황제를 안위하고 사직을 바로잡으며 백성을 도탄에서 구한다. 이 뜻에 반하는 자는 하늘과 땅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함성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함성 속에서 한 진영 구석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공손찬의 군대 안에 딸려온 자들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로 유비, 관우, 장비, 세 형제는 그 함성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후들은 그 세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조만은 달랐습니다. 공손찬의 군대 뒤쪽에서 나란히 서 있는 세 사람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기억해 두어야 할 얼굴들이었습니다. 18로의 군대가 서쪽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관문에서 막혔습니다. 사수관, 동탁이 배치한 선봉장 화웅이었습니다. 화웅은 용맹하고 힘이 셌습니다. 18로 제후 중 몇몇이 보낸 선봉 장수들이 화웅의 칼에 차례로 써졌습니다. 유섭, 반봉, 이름 있는 장수들이 하나씩 목이 잘려 돌아왔습니다. 연합의 사기가 흔들렸습니다. 원소가 좌우를 돌아보며 한탄했습니다. 그때 조조의 진영 뒤쪽에서 공손찬의 군대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장이 나가 화웅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제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손찬의 군대 속에서 나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장대했고 눈은 봉황 같았으며 눈썹은 누에 같았습니다. 얼굴은 대추처럼 붉었고 손에는 언얼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 어디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장수였습니다. 일부 제후들이 비웃었습니다. 공손찬의 군마 담당 하급 장교가 뭘 안다고. 그러나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조조는 술 한 잔을 따라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그대가 이기고 돌아오면 이 술이 아직 따뜻할 것이오. 그 사내는 술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조를 향해 고개만 끄덕이고 말에 올랐습니다. 혼자서 언얼도를 들고 사수관을 향해 18로의 군대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개의 머리통이 땅에 굴러내려왔습니다. 사수관의 선봉장 화웅의 머리였습니다. 그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조조 앞에 서서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술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관우였습니다. 유비의 아우, 자는 운장, 하동 해량 출신, 아직 천하는 이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은 날부터 사람들은 관우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조가 처음으로 간웅의 얼굴을 드러낸 밤을 보았습니다. 여백사 사건은 역사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조를 비판하는 이들은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필요라 부르는 것은 이미 사람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반면 조조를 이해하려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난세의 논리라고. 살아남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역사는 이 사건에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을 읽는 사람이 각자 판단하도록. 그것이 역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진궁을 기억하십니까? 관직을 버리고 조조를 따라 나섰다가 여백사 사건 하나에 등을 돌린 사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궁은 훗날 여포의 참모가 됩니다. 조조와는 철천지 원수로 맞붙습니다. 그리고 여포가 처형될 때 진궁도 함께 처형됩니다. 조조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진궁의 노모와 가족들을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끝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수로 갈라섰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남아있었던 두 사람. 그리고 18로의 연합. 이 연합은 결국 동탁을 낙양에서 몰아냅니다. 그러나 연합이 해산된 뒤 제후들은 서로를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원소와 공손찬이 싸웠고 원소와 조조가 싸웠고 유표와 송견이 싸웠습니다. 공통의 적이 사라지자 수십 개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란 속에서 수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동한말 군웅할거의 시작이라 부릅니다. 관우가 화웅의 목을 베었고 사수관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더 큰 관문이 있었습니다. 호로관. 동탁이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여포. 방천화극을 들고 적토마를 타고 홀로 나섭니다. 18로 제후들이 모두 나섰지만 감히 여포에 맞서지 못합니다. 그때 유비 삼형제가 나섭니다. 세 형제가 나란히 말을 달려 여포를 에워싸는 그 장면은 이 이야기를 통틀어 가장 장쾌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끝난 뒤 유비, 관우, 장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천하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천하제일이라 불리는 여포 앞에 유비 삼형제가 나란히 말을 몰아 달려드는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